안녕하세요.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김찬입니다. 자, 9월 모평 보시느라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월 모평 이후에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것인가의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9월 모평이 끝나면 수능까지 2개월도 안 남은 게 일반적인 실정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려 2개월 반, 거의 3개월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실력을 올리기에도 충분한 기간이고요. 전략을 정확히 세운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9월 모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9월 모평의 결과가 어땠느냐. 가채점 결과가 나왔으니까 실제 채점은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렵다고 느꼈던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세 개 과목, 국어하고 수학과 수학날을 한번 보면 말이죠. 2021년 우리가 9월 모평 이번에 봤던 것에 대한 예상을 보시면 국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능은 어떨지 이제 봐야 되겠죠. 수학과와 수학나로 올 때는 문과가 보는 수학나가 작년 수능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고 6월 모평에 비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멘붕이 됐겠지만 늘 아시다시피 시험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원점수가 아니고 백분위하고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보다 내가 좀 더 분발했다면 오히려 표준점수나 백분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수학과, 이과의 수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6월 모평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92점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의 조금 어렵다고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모평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수능이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 코로나 물수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물수능이 돼버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은 뭘 말합니까? 중위권이 뻥 뚫렸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최상위권 상위권은요. 코로나건 코로나 아니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과거에 최상위권 상위권 성적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위권도 그대로죠. 중위권이 함께 동반 중하위권화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물수능이 돼버리면 말이죠. 이 그대로 자기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최상위권 상위권의 변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한테 비판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수능이 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다 받고 모의평가 수준이 대충 난이도를 조정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6월 모평, 9월 모평의 난이도를 종합한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뭘까? 9월 모평 이후로 내가 수능 이후까지 수능까지 성적이 과연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식의 궁금증도 많이 갖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험생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대성 마이맥에서 질문 한번 받아봤어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 3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9월 모평 이후 대입 궁금증 베스트 3. 자, 먼저 1번 볼까요? 1번, 2번, 3번 다 나오네요. 첫 번째는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시 지원을 상향 지원해야 되는지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 하향 지원해야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수생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1학기를 대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어차피 못 가는 대학, 어차피 합격한 대학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이 김에 반수하자 이런 사람이 늘지 않겠느냐. 재수생에 반수생이 더 얹어져서 재학생은 좀 더 불리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6월 모평 성적은 수능하고 성적이 많이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9월 모평 성적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간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이렇게 3개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멋대로 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쓸데없는 공포를 유발하는 것 좋지 않고요. 쓸데없는 낙관을 주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정말 어떤 건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크게 2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9월 모평 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6월, 9월 모평 성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모의 지원을 해봐야 되죠. 무슨 모의 지원? 정시 모의 지원. 6월, 9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 모의 지원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 하고요. 내가 수시, 즉 학생부형이거나 논술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서로 엇비슷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 모의 지원으로 갈 수 있는 학교와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잘 갈 수 있는 걸 판단해서 상향이니 적정이니 아니면 뭐 하향이니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것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절대 느낌으로 잡지 마시고요. 정시 모의 지원과 비교해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학별 고사의 실시 시기겠죠. 학생부형이라면 주로 면접일 거고요. 뭐 면접이 많지는 않지만요. 논술형의 경우에는 역시 논술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능 전에 보느냐 뒤에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아시죠? 수능 전에 본다면 만약에 수능을 잘 봤을 때 물을 수가 없으니까 수능 전에 본다면 일반적으로 상향과 적정을 좀 더 많이 배치하는 게 좋겠고요. 수능 뒤에 본다면 혹시 수능을 못 봤을 거에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하향도 1~2개 정도 넣어두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언제 보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미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논술 시험을 앞당기는 게 수험생에게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수능 전에 보던 논술을 수능 뒤로 바뀐 대학이 있죠. 어디죠? 연세대와 경기대가 논술을 수능 앞에서 보다가 수능 뒤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 전략을 찾는데 중요한 변화다. 수능 전에 본다면 상향과 적정으로, 수능 뒤에 본다면 적정과 하향으로 이런 식으로 잘 배치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반수생이 유입된 것이 아니겠느냐. 자, 재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벅차고 우려가 되는 그런 소문일 수밖에 없죠. 또 소문을 또 누가 전해줘요. 옆집 누가 반수한다더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한 칸 한 칸씩 내려가죠. 실제 그런지 팩트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9월 모평에 응시한 재학생 수와 졸업생 수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재학생 응시생은 9월 모평에서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태어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특히 2019학년도 재학생으로 응시한 이 연도의 사람들은 밀레니엄 베이비잖아요.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그러면 졸업생이란 건 재수생도 있고 반수생, 뭐 N수생 다 있지만 주력은 재수생이니까 일단 재수생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재수생이 2020년도에서는 오히려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지만 요게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18학년도보다 19학년도에 재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졸업생 응시자가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많았기 때문에 요게 많은 겁니다. 그럼 요거보다 요게 줄었으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줄어야겠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반수생이 유입됐다면 많이 안 줄고 좀 덜 줄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8만 명이 넘는다든가 그러면 좀 반수생이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비율로 한번 볼까요? 재학생과 재수생, 반수생, 삼수생 다 포함한 졸업생의 응시 비율이 84에서 16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수생 유입이 이때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할 사람은요, 늘 하는 거고요. 안 할 사람은 코로나가 100번 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절대 쓸데없는 불안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꿋꿋이 정진하면 코로나 다 이겨낼 수 있고요. 반수생, 재수생 그런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죠. 6월 모평에 비해서 9월 모평은 수능 점수와의 연관성이 크다는데 과연 그런가요? 이것도 팩트로 말해야겠죠. 팩트 한번 볼까요? 네. 2019학년도 2년 전 자료입니다. 실제 이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공개한 거니까 완전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설업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실제 전체 통계입니다. 2019학년도 9월 모평하고요.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100분위 기준으로 봐야겠죠. 표준 점수나 원 점수로 봐갖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100분이야말로 물론 서로 유입된 수능에서 유입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인 분포 상태의 큰 분포는 100분으로 보는 게 맞겠죠. 100분위가 상승한 사람과 유지한 사람과 하락한 사람을 과목별로 보니까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승한 사람이 한 5분의 1에서 왔다 갔다 하죠. 4분의 1인 경우도 있고요. 4분의 1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겠네요.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왔다 갔다 한다. 유지한 사람이 한 3분의 1을 왔다 갔다 한다. 하락도 그렇다. 그걸 비슷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즉 정해진 거는 전혀 없다. 앞으로 할 바에 따라서 내가 저기에 서 있을지 노란색에 서 있을지 빨간색에 서 있을지 하는 게 정해질 것이다. 특히 하락이란 건 말이죠. 9월 모평 보고 성적도 안 나오는데 아예 정시를 포기한 사람이 하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은 좀 더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하나 긍정적 측면은 뭘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 수능과 9월 모평 사이의 기간이 넓습니다. 따라서 좀 더 노력한다면 상승 유지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제 상황은 이제 팩트는 받고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여기서 이제 정말 전략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승 지점에 쓰려면 유지 이상에 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시하고 정시를 둘 다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희 학교 전교 1등은 수시 정시 다 하던데요. 걔는 전교 1등이니까. 제 친구 누구는 수시 정시 다 하던데요. 걔는 자사고 잘하는 애니까. 그런 애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학생들 90% 이상 99%의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중에 딱 한 개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집중할 때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절대 분산돼 갖고는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노름에 속는 경향이 있어요. 수시 몇 장? 6장. 정시 몇 장? 3장. 9장이니까 9장이 9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 그래서 6장만 쓴다든가 즉 수시만 한다든가 3장만 쓴다든가 하는 것을 마치 나에게 부여된 기회를 내가 버리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서는 그냥 쓰세요. 원서가 아까우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부 전략, 대비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원서를 9장을 쓴다 하더라도 공부는 9장을 겨냥해서 대비는 9장을 겨냥해서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6장 혹은 3장만 겨냥해야 된다. 특히 3장만 겨냥해야 된다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면 3장만 겨냥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이 4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4가지 전략. 먼저 학생부 교과를 내가 해야 된다. 주로 일반고 학생일 거고 내신이 수능 모평보다 훨씬 잘 나오는 학생이겠죠. 학생부 교과를 한다면요.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를 함께 준비한 이게 유일한 전략이죠. 선생님 그러면 수시 정시 다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수시하고 정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하고 수능 최저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 다르다는 거 다 아시죠? 네. 예를 들면 2등급 3개가 필요한 수능 최저가 있어. 그러면 2, 2, 2를 하는 거하고요. 1, 3, 2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131을 하게 되면 2등급 최소한 3개가 필요한 학교에서 탈락이죠. 이해 가십니까? 2 하는 게 맞죠. 네. 학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또는 어떤 학교는요, 수능 최저가 2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데 3개를 공부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2개가 필요하면 1오면 될 거를, 1오면 될 거를, 그러면 3을 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내가 볼 대학을 6개를 딱 정했다면 거기에 맞는 수능 최저 상태를 보고 그 수능 최저를 보는 과목에만 집중해서, 그럼 어떤 과목에 집중할 것인가? 그건 이번에 모평 결과, 6월과 9월 모평 결과를 보고 과목을 정해야겠죠. 수능은 4개 영역, 한국사는 뺄게요. 4개 영역을 다 준비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또는 3개 영역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을 대비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내신도 다 끝났고 교과 비교가 끝났는데 2학기 됐는데 뭐합니까? 면접 대비하세요.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수능 좀 하세요. 근데 그런 정도로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시죠? 정시를 노리라는 게 아니고 할 게 없으면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을 하시는 분들은 면접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일부 학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간 학교도 있죠. 고려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에 지원했다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와 똑같이 과목 몇 개를 지정해서 수능 최저를 함께 통과하는 전략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논술을 내가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맞겠죠. 논술을 보는 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더 많죠. 그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수능 최저 탈락자가 절반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반이 줄어들도록 수능 최저를 함께 준비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쨌건 1번, 2번, 3번의 경우 어떤 걸 주력하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하고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고 컨비네이션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1, 2, 3번은 수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시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최소한 올해는. 나중에 정시원서 쓰겠죠. 수시가 안 됐으면. 쓰긴 쓰겠지만 아마 수시에 넣었던 원서를 넣었던 대학에 발끝이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네 번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사람들은 정시 옹리. 6장 안 써요. 쓰더라도 그냥 쓰는 거예요. 3장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 정시 옹리를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졸업생들이 많겠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정시만 합니다. 논술 안 합니다. 예. 면접 대비 안 합니다. 그러면 역량을 정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시에서 승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점을 잘 확인하시고요. 1번, 2번, 3번에 또 다른 측면에서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시가 6장인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수시 상태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 논술 다녀본 적이 없어. 선생님 누가 논술을 잘하나요? 누가 논술을 잘할까요? 너무 간단해요. 논술 학원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싫어요. 하지만 논술은 학교에 과목도 없고 온라인으로 100% 안 되거든요. 논술학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논술을 잘하죠. 정시는 누가 잘해요? 정시 공부 많이 한 학생들. 학생부 성적 누가 좋아요? 학생부 내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그럼 논술은? 논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논술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학생부 성적도 그렇지 않으면, 신통치 않으면 지금이라도 2개월 반, 3개월 동안 정시에 주력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시가 확대되는 거 잘 아시죠?
원래 교육부의 지침은 내년인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 하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뭔가 교육부가 정하면요, 학교들, 특히 사립학교들은 조기 달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들이 일어요. 1년 먼저 교육부가 하라는 거 하면 교육부가 더 좋아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1년 조기 달성해서 정시가 이미 30%를 다 넘었고요. 30%에 가까이 접근한 대학들도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는 걸 한번 보세요. 연세대 2년 전에 29.5%부터 33%, 35.6%까지 늘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빼고 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고려대도 내년은 다 30%가 넘도록 이미 발표를 했죠. 서강대 보세요. 20, 30. 성균관대 21, 33. 이미 작년에 30%를 돌파해놓고 원래 목표보다 2년 전이죠. 그걸 유지하고 있죠.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한양대 30%, 31%, 23% 하던 중앙대가 거의 30%에 접근했고요. 이화여대는 작년에 25였는데 30%를 넘었고요. 경희대 외대도 다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네,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쪽으로 가면 37, 39, 38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전망을 갖지 않는다면 6장 단호히 포기하시고 3장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죽어도 서울대 갈 거야. 내신이 안 좋아. 학생부용 못 쓰겠어. 거기는 논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3장 정시에 주력하는 거지. 서울대는 수능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요. 뭔 상관이야. 80%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교를 치는데 거기는 논술이 없어. 그러면 역시 정시 옹리가 중요한 노선이 될 수가 있다. 요 점을 잘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정시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늘 그렇듯이 수시 2월로 인해서 정시 인원은 원래 인원보다 더 증가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시 본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정시 본 인원도 늘었는데 원래 있던 수시 2월도 있기 때문에 정시 인원은 39%라고 할 때 39%인 게 아니죠. 오히려 40%를 넘게 되죠. 그 추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 5개 대학을 한번 본다면 서울대의 경우 3개년치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일반적으로 21.5%를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은 27에서 28 정도를 뽑았다는 얘기죠. 즉 5% 이상의 정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죠. 참고로 서울대 정시 인원 증가는 거의 대부분 이과입니다. 문과에서는 2월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라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요. 문과, 이과 다 수시 2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생, 이과생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연세대는 2월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과의 경우 의대, 치대 등 또는 문과, 이과, 공이, 서울대 등에 많이 등록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합격해놓고 미등록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냐? 9%에서 8%, 7% 정도는 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연세대 한번 보세요. 작년 33% 뽑을 때가 40%, 7%가 늘었어요. 올해 몇 프로라고요? 네, 올해 한번 가보니까 연세대가 35.6%예요. 그럼 7% 증가시키면 정시가 42.6%다. 이런 얘기입니다. 6대 4보다도 많죠. 따라서 연세대는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많은 학교니까 특기자 전형을 빼고 수시를 보면요. 또 논술도 빼면 연세대 학생부 전형보다 정시가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그 점을 보신다면 정시 옹립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노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 대입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수시에 연연하면서 끈을 놓지 못하면서 둘 다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6월, 9월 목표를 기초로 한 정시 모의 지원하고 수시에 예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미련을 끊으라는 얘기야. 왜 수시 미련을 끊기가 더 어렵냐면 6장이다 보니까 3장보다 많잖아요. 네. 기회가 더 많은데
그래서 미래를 더 못 끊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해 드린 거지 절대 사람마다 전략이 다르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대입 전형의 흐름에 좌우되지 말라.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언론에 많은 얘기들을 써줘. 그러면 기자분들이 그걸 받아갖고 적습니다. 그럼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대입 전형이 뭐가 달라졌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실 거고요. 뭐 논술의 변화라든가 뭐 코로나로 인한 변화 이런 얘기도 다 하시죠. 근데 사실은 신문, 언론도 뭔가를 써야 되고 저 같은 대입 전문가도 뭔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사실 대입 전형의 흐름하고 나의 전략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고려대 정시가 아직도 19%야. 그러면 고려대가 정시가 적으니까 그럼 나는 고려대는 수시로 가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고려대가 학생 부양이 많고 수시가 많다고 내가 추천도 안 되고 비교과도 나쁘고 우리 학교에 대한 평가도 고려대에서 별로 좋지 않아. 그럼 내가 학생부 종합이건 추천 전형이건 합격할 방법이 없잖아. 뭐 원서를 넣긴 넣겠지만 합격할 가능성은 확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정시가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고려대가 정시가 아까 39% 넘었죠. 40% 육박해서 그럼 건국대라는 자기 추천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건국대는 정시로 가야 되나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내가 자기 추천에 맞도록 준비해왔고 거기에 맞도록 내신 관리 했으면 건국대가 정시가 늘건 멀건 고려대는 난 자기 추천이고 학교 추천이고 그런 데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대입 전형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와 학교의 대입 전형을 맞춰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에 대한 자기를 맞춰볼 때 중요한 팁을 한번 볼까요? 각각에 볼 때 학생부 교과의 팁은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말이죠. 각 대학의 대학 입결을 모든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결의 어려움은 뭔가 하면요. 대부분 학교들이 자기 학교의 합격생의 평균 내신 성적만을 공개해요. 뭐요? 평균. 평균이라고 하면 참 문제가 있죠. 진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를 알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끄트머리 점수인데 평균이라 그러면 내가 합격 끄트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고 평균을 같이 보여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학교에서 제공한 입결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만약에 고등학교가 좀 더 훌륭한 고등학교라서 이런 학교별 입결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 대학교별 입결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해서 지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양대와 중앙대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인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없는 것도 수능 최저가 내가 9월 모평, 6월 모평으로 경계선에 있다면 너무 낙관적 기준만을 갖고 6개를 다 수능 최저 쓰지 마시고 혹시 통과하지 못할 거에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도 수능 최저 없는 곳을 같이 지원하는 것도 학생부 교과 지원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이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팁을 한번 볼까요? 학생부 종합의 팁에서는 첫 번째, 대학교 입결보다는 내가 출신교, 나의 고등학교 입결이 중요하다. 우리 고등학교가 특정 대학교에 몇 명이 됐는가? 지난 5년 동안. 그게 바로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각 대학들의 정성적 평가의 기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정성적 평가는 나 개인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겠지만 우리 학교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비교과가 약화되고 있는 걸 잘 아시죠? 특히 3학년 1학기는 비교과가 거의 없습니다. 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3학년 1학기 비교과는 학교에 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의미성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학교의 교과 성적이 반영되었는지 요 점을 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네,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고려대, 이대, 홍익대가 인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유일한 거고 전형 이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가볼게요. 논술 가기 전에 추천 전형 잠깐 볼까요? 추천 전형을 잠깐 보면 말이죠.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도 있고요. 학생부 교과도 있는데요. 추천 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면 반드시 추천 전형을 1개 이상 써라. 저는 항상 그렇게 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추천 전형은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죠. 인원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유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유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 볼 텐데요.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추천 방식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학종,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보다 실제로 지원자가 적어서요.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게 추천 전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추천 전형은 반드시 학생부형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1개 이상 응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 인원 보이시죠?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고교별 2명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원래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과 2명만 하는 학교도 있죠. 그러면 문과 1등은 정말 화날 것 같아. 예.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거고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연세대 고려대를 보시면 고3이라고 써있지 않고 고3 인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고3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고3 인원은 쿼터의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고3 인원을 사용하는 거지 고3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고3 인원이 예를 들면 300명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3%니까 9명까지죠. 9명까지 문이과 관계없이 재학생,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은 4%까지가 되겠죠. 연세대 추천 전형이 새로 생긴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앙대 학교장 추천은 서울은 3명, 그 다음에 용인까지 합치면 4명이 되겠습니다. 경희대는 싸우지 말라고 인문대 2명,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체능에서 1명 해서 학교별 6명이지만 학과별로 몇 명이 지원할 수 있는지, 즉 고3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싸우지 말라고. 졸업생하고 싸우지 마라. 인문자연 싸우지 말라. 이거 잘 배치해 놨죠. 경희대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안에 든다면 당연히 무조건 지원하겠죠. 지원할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페이지는 말이죠. 잘 보시면 좀 건국대 보세요. 건국대하고 국민대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카톨릭대는 가로대만 해당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학교장의 추천서와 추천 공문만 있으면 되지 인원 제한이 없죠. 인원 제한이 없는데 왜 응시를 안 할까? 제가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는 그냥 귀차니즘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너무 얘기하고 또 허락받고 또 받고 그냥 귀찮아서요. 건국대는 학교 추천 빼고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는 그냥 자기 추천만 하려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귀차니즘은 버리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KU 학교 추천은 KU 자기 추천하고요. 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KU 자기 추천은요. 서류 100%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종입니다. 근데 건국대 KU 학교 추천은요. 교과 몇 프로, 서류 몇 프로, 교과가 들어있거든요. 교과 30%, 서류 70%죠. 교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 즉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교과 성적에서 약간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늘더라. 특히 특목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군대도 내신 따기가 어렵고 특히 대도시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류 100에 비해서 교과가 일부 들어가고 서류를 같이 보면 지방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보다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 점을 우려해서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표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요.
자료집에 혹시 보신다면요. 자료집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될 텐데요. 건국대에서는요. 교과 정량 평가를 할 때 실제적으로 실질 발령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무슨 말이냐? 교과 정량 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가 굉장히 작아요. 경희대는 굉장히 크고요. 건국대는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건국대 KU 학교 추천은 교과가 몇 프로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서류 백인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교과의 정량평가의 불리함을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건국대에 원래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KU 학교 추천을 지원해달라. 국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대, 간호대도 마찬가지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까만색에 해당하는 것은 다 지원 제한이 있는 것이니까 제한에 든다면 반드시 응시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천 전형까지 말씀드렸고요. 추천 전형 중에서는요. 종교계 추천 전형도 있어요.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보이죠? 동국대 불교 추천인재, 가톨릭대는요. 가톨릭 추천이 있죠. 그다음에 명지대는 교회, 개신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더 학교장 추천보다 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계종 스님이라든가 사제라든가 아니면 목사님하고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도 응시해 주는 게 좋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동국대 불교 추천인자는 불교학과에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동국대 가서 한번 보세요. 요강을. 불교 추천인재 수많은 과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불교학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학생부형은 남들이 다 가는 방법보다 추천 전형을 잘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로 가볼까요? 논술은 이제 학생부 성적을 별로 볼 게 없을 때 논술을 꼭 봐야 되겠고 논술학원을 꾸준히 다녀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줄었으니까 논술은 물이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예. 대입의 전형의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부형이 안 되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고 논술학원 열심히 다녔으면 이게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줄였더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실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모집이론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많냐 적냐. 요 앞에 있는 써 있는 게 20, 10. 넘어갔네요. 예, 앞으로 갈까요? 요 앞에 올해는 요거죠. 앞에 써 있는 19, 8, 2 요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뒤에 써 있는 13, 1, 1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예.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볼 때 의대가 2개 대학이 줄었죠. 예. 일반 학교도 인문자연계에서 딱 하나가 줄었습니다. 의대가 수능 최저 2개 준 거는 수능 최저가 2개 준 게 아니고요. 수능 최저와 함께 논술을 보는 의대 2개가 사라졌습니다. 부산대 의예와 이화여대 의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이 2개가 없어져서 2개가 줄어든 거예요. 이 2개는 다 학생부형 또는 학생부형 학생부형 또는 학생부형 플러스 정시로 인원을 다 배치를 바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죠. 이과 논술이라는 것은 수학만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을 의대가 뽑는 게 과연 의대의 의사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뺀 이유도 있다. 교육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수능 최저가 어쨌건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논술은 수능 최저와 겸비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시의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수시는 안 해. 정시만 하게 되면 수시 원서를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저는 많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수시를 하나도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수생의 경우는 특히 또 많겠죠. 3장 충분히 많습니다. 3장을 쓸 때도요. 1장은 그냥 버리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3장도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는 점수인 거지. 장수가 적어서 정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나빠서 떨어지는 거지.
따라서 점수를 올리도록 집중하는 방향에서 정시를 한다면 무조건 정시 옹리 해달라. 일단 코로나 수능으로 물수능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판단이다. 6월, 9월 모평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남은 2개월 반 이상을 과연 어디에 주력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이냐.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에 좀 더 주력해달라. 자연계는 과학에 좀 더 주력해달라.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인문계, 수능 정시라는 것은 정시는 4개 영역, 국어, 수학, 외국어 영역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가 다 중요하죠. 4개 영역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인문계의 경우에는 정시에서 사회탐구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반영 비율이 100%가 아니고 50% 또는 50% 이하인 경우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100분위 변환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100분위 변환 점수가 100분위의 기초에서 이걸 점수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표준 점수하고 합하는 거거든요. 100분위 변환 점수의 실제 차이가 매우 적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과는 과학의 100분위 변환 점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100분위 차이도 많이 나고요. 따라서 이과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과가 수학, 국어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과학에 집중한다면 정시에서는 또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한다면 정시에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좀 접근하게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형 변화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은 인서울에서 정시에서 내신을 보는 대학이 3개였죠.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나군 이렇게 3개였는데 올해 건국대와 동국대가 내신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국대와 동국대도 정시는 내신이 전혀 없이 수능 100%입니다. 그러면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은 딱 하나, 한양대, 나군, 가군은 안 봐요 원래부터. 한양대, 나군만 내신을 반영한다는 점. 따라서 내신에 신경을 써갖고 정시에 대해서는 고민은 한양대, 나군 빼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즉 정시 점수, 수능 점수만 올린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특히 고3 학생들도 학교를 많이 못 갔고 지금은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재수생과 반수생들은 학원을 못 가고 있죠. 대부분 재수생 학원들은 3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학원들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의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배치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지죠. 늘 하는 얘기지만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인데요. 주변에 나의 경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원에 앉아있으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잠깐 졸다가 깨어났어. 쟤는 졸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있네. 쟤는 화장실도 안 가네. 보이잖아요. 혼자 집에 앉아있으면 최근에는 집합 명령 때문에 독서실도 못 갔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있으면 경쟁자가 안 보입니다. 정말 느슨해지기 매우 쉬운 환경이 코로나 환경이다. 어느 때보다도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 점이 절실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12월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겨울을 맞이해 주시길 모두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